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저물어가는 햇살이 낡은 빌라의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그런 고요한 오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런 시간 속으로요.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지키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손녀의 사고 소식은 평온했던 그녀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딸의 절박한 부탁 앞에 그녀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발등 찍혀 서러운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 당신을 위해 노후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유튜브의 공정이용정책을 준수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의 도시 이름과 현재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배경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제1장 정카나시 마리토 충 전화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나른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볕이 잘 드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은 무릎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공간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노후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당신은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입니다. 정막을 칼날처럼 가르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당신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액정에 떠있는 이름, 우리 딸 엠마. 당신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엠마야, 무슨 일? 엄마. 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 한마디에 당신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솟구칩니다. 엄마, 큰일 났어. 릴리가 학교에서 다쳤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릴리, 당신의 유일한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당신의 세상이 잠시 멈춥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만이 맴돕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데? 당신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려 나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상하게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듭니다. 걱정과 공포에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그래서 거의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딸에 대한 서늘한 원망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는 당신의 귓가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힙니다. 릴리가 다쳤다는 사실,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비된 손으로 간신히 전화기를 붙잡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아이가 어디서 넘어진 걸까? 뼈라도 부러진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당신은 거의 본능적으로 외투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비상금 봉투. 당신의 머리는 이미 병원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겁에 질려 울고 있을 그 작은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품에 안아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육중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당신의 남편, 프랭크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거실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낮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란이야. 사람 잠 다 깨우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시어 방금 전까지 당신을 짓누르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압박감이 심장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릴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대요. 엠마가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그 아도 계집애 수작이겠지. 호들갑 떨기는 애들이 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말고 야단이야.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인 것 같아요. 엠마 목소리가 거의 울고 있었어요. 제발 저 좀 가게 해줘요. 당신은 애원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허락을 구하고 그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당신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 당신이 가봤자 뭘 어쩔 건데. 의사야, 간호사야? 괜히 가서 부산만 떨고 올게 뻔해. 그리고 엠마 그 아도 계집애 는 믿을 게 못 돼. 틀림없이 병원비 내달라고 너한테 손 벌리려는 수작일 거야. 내가 한두 번 속아? 그의 입에서 나온 돈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당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또 그것이었군요. 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돈에 대한 지독한 집착. 릴리가 다쳤다는 사실보다 당장 나갈지도 모를 병원비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당신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당신한테는 릴리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피부치 손녀딸이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획 돌려 당신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디서 감히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이 여편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평생 너한테 빨대 꽂고 사는 그 딸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벌써 잊었어. 사업한다고 까먹은 돈, 이혼하고 주저앉았을 때 뒤치다꺼리 해준 건 다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손녀 팔아 또 돈 뜯어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또 당해줄 것 같아. 남편의 거친 말들이 당신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딸 엠마는 당신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당신과 남편의 속을 썩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당신은 남편의 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딸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릴리가 당신의 작고 어린 손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엠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릴리는 죄가 없잖아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할머니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갈 거예요.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허락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에 남편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 내가 못 간다고 했지. 내 허락 없이 이 집 문턱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평생 당신을 짓눌러왔던 벽처럼.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마주하자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비켜요. 당신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놀라 당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그가 평생 알고 지낸 순종적인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당신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내 이름 석자로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 필요하다는데도 당신 눈치 보느라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봐라는 말밖에 못했고 내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당신 밥상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약 한 봉지로 버텼어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 아껴서 삼짓돈 좀 모아두면 당신은 귀신같이 알아내서 노름으로 다 날려버렸지. 그래도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게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았다고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당신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당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릴리는 안 돼요. 내 손녀는 그렇게 못 둬요.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이 릴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기저귀 한 번 갈아줘 봤어요? 분유 한 번 타줘 봤어요? 예쁘다,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나 있냐고요. 비켜요, 내 손녀. 내가 보러 가겠다는데 당신이 막을 자격 없어요. 당신은 남편의 어깨를 밀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의 기세에 눌려 몇 걸음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 보는 당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구두에 발을 구겨 넣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문 옆에 걸린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 깊게 팬 주름,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위태로운 눈빛. 초라하고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꽃집을 꾸리는 소박한 꿈.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사치가 되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당신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남편,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딸. 당신의 희생은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인은 당신에게 묻는 듯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니? 릴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것은 단순히 손녀를 향한 애틋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짓밟히고 잊혀왔던 당신 자신을,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첫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지 않겠다는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차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당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종언처럼 아파트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당신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 그 생경한 감각 속에서 당신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낡은 복도 창문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듯 당신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마자 당신은 흔들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행선지를 말하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지만 택시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엠마위 집까지는 좋기 2시간은 걸리는 거리. 차가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비로소 당신은 등받이에 깊게 몸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늘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무심히 지나치던 길. 오늘은 온전히 당신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간섭도 눈치도 없는 이 낯선 자유가 당신의 마른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뒤늦게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웅얼해진 말들. 그것을 쏟아낸 순간의 후련함 뒤로 희미한 두려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날 가만두지 않겠지.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온 신경은 오직 릴리에게로, 그리고 릴리가 있는 엠마위 집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부드럽게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자 당신의 생각은 강물처럼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의 쌈짓돈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시집올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돈과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들이 쥐어준 용돈, 그리고 10수년간 시장에서 콩나물값, 두부값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당신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언젠가 엠마가 시집갈 때 작은 장롱이라도 하나 해주리라 다짐하며 모았던 돈.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대뜸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모아둔 돈의 행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당신의 간절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무명천에 쌓인 돈 봉투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편네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구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당신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그건 엠마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제발,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거칠게 밀치고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계집애 시집 보내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나 필요해? 사내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게 다 우리 집 잘 되자고 쓰는 거지. 내가 어디 허튼 데 쓴데. 그의 사업은 언제나 노름판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의 쌈짓돈은 하룻밤에 도박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텅 빈 장롱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돈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더 깊숙이 숨겼어야 했는데, 내가 더 악착같이 구렸어야 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면 남편은 귀신같이 찾아내 앗아갔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이 딸 엠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엠마는 어릴 적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죠. 당신은 엠마가 당신처럼 살지 않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를 닮아 자존심만 강했던 아이는 번번이 세상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빚만 남긴 채 끝이 났고,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와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릴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엠마를 보며 당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수습해.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는 엠마를 실패자 취급했고 어린 릴리마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그 서슬퍼런 남편과 상처 입은 딸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 몰래 반찬을 만들어 나르고 생활비를 쪼개 엠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소심한 친절은 엠마의 상처를 보듬기에도, 팍팍한 현실을 이겨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엠마는 그런 당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느냐고. 왜 늘 숨어서 몰래 도와주기만 하느냐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 사업 자금 대줄 돈은 있으면서 딸 자식 힘든 건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소리라도 한번 질렀더라면. 엠마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의 목을 조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을 무시하는 남편, 당신에게 의지하면서도 어딘가 원망을 품고 있는 듯한 딸.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은 달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당신은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엠마가 사는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당신은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당신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3층, 가장 구석진 집.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괜찮을까? 엠마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남편의 말처럼 돈 때문에 나를 부른 건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당신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 딸이고 내 손녀인데.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고 엠마가 헬쑥한 얼굴로 당신을 맞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엠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렸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우리 릴리 괜찮은 거야? 당신은 다급하게 물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거실의 소파 위, 작은 몸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릴리였습니다. 넘어져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글짐에서 떨어졌어. 오른쪽 팔에 금이 가고 이마를 좀 꿰맸어. 전화했을 땐 너무 놀라서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괜찮다고 해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어. 미안해, 엄마. 너무 놀라게 해서. 엠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소파로 다가가 릴리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붕대가 감긴 이마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단단하게 고정된 파란색 깁스가 당신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깁스를 하지 않은 릴리의 왼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의 온기가 당신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잠결에 할머니의 손길을 느낀 것일까? 릴리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당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 남편에게 받았던 모멸감, 엠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릴리를 향한 애틋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릴리,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릴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와 릴리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평화였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오직 당신과 딸과 손녀만이 존재하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잠든 릴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보드라운 아이의 뺨에 당신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남편에 대한 반항심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다. 오직 이 작은 아이의 온기를, 이 아이의 평온한 잠을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사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 앞에서 당신은 놀랍도록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있어. 할머니가 우리 릴리 꼭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를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이 할미가 온몸으로 막아줄게. 당신은 릴리의 작은 손을 잡은 채 굳게 다짐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한 등불 하나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라는 이름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당신은 잠든 릴리의 작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엠마가 작은 쟁반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라도 좀 먹어. 저녁도 못 먹었잖아. 빈속이면 더 기운 없어. 엠마는 쟁반을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뱃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설 때의 격렬한 감정과 긴장감 때문인지 아무런 식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어. 릴리 옆에 좀 더 있다가.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떠. 내가 엄마 먹으라고 일부러 끓인 거야. 릴리는 괜찮아. 아까 의사 선생님도 푹 자고 일어나면 훨씬 나을 거라고 했어.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당신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뽀얀 쌀죽 위에는 잘게 다진 채소와 김가루가 정갈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죽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어릴 적 엠마가 아플 때마다 당신이 밤새 끓여주던 바로 그 죽이었습니다. 맛있다. 당신이 나직이 말하자 엠마는 당신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모녀로서 마주 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한테서 연락 왔었어? 엠마가 조심스럽게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안 왔어. 아마 집안을 다 뒤엎어놓고 길길이 날뛰고 있겠지. 내가 자기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간 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당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엠마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랍장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동안 무서워서 말 못한 게 있어. 이걸 보면 엄마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엠마는 당신의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낯선 법무법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및 부양 의무 종료에 관한 사전 합의서,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모든 부동산과 예금, 그것들은 모두 남편 프랭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프랭크가 가지며 당신은 향후 이혼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만약 프랭크가 먼저 사망할 경우 당신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세방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만을 지급하며 그 외의 모든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엠마와 손녀 릴리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중단하며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당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쌈짓돈을 빼앗아가고 엠마를 구박하고 릴리가 다쳤다는 소식에도 돈부터 걱정했던 모든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한 푼의 돈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든 뒤 죽는 날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딸과 손녀와의 관계마저 돈으로 끊어내어 당신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으로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은 짧은 신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순종했던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은 교활한 간수였고 당신은 그의 감옥에 갇힌 이름 없는 수감자였습니다. 그가 가끔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 어쩌다 한번 사주는 옷까지 그 모든 것이 길들여진 수감자에게 던져주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당신의 창백한 얼굴에 놀란 엠마가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엠마를 보았습니다. 이걸 언제 받은 거니? 한 달 전쯤 우편으로 왔어. 변호사 이름으로. 이걸 받고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따지지도 못했어. 그랬다가는 당장이라도 엄마를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또 엄마 인생에 짐이 되는구나 싶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니까 아빠가 저런 걸로 엄마를 협박하는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엄마마저 나를 아빠처럼 돈만 축내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엠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의 흐느낌은 비수처럼 당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힘겹게 손을 뻗어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니야, 엠마야. 절대로 내 탓이 아니야. 당신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해서 그 사람을 저런 괴물로 만들었는지도 몰라. 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남편 눈치만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네가 이혼하고 힘들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고 소리라도 한 번 질렀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엠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당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은 딸의 가녀린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녀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 미안함과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한참을 온 뒤에야 두 사람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탁자 위에 놓인 합의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졌던 시야는 놀랍도록 선명해졌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당신은 합의서를 단호하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이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 아니, 돌아갈 수 없어. 맹세코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온전한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나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내쫓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몫을,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올 거야. 당신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나약했던 늙은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강인한 투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런 당신의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야, 이 합의서 아직 서명 안 했지? 응, 무서워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어.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나를 기만하고 착취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우리도 변호사를 찾아보자. 그 사람의 재산을 만드는데 내 평생이 바쳐졌어. 법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는 지금 당장 그럴 돈이. 엠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한테도 그 사람이 모르는 비상금이 있어. 당신은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쌈짓돈을 몇 번이나 털어간 후 당신은 더는 현금을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여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시장에서 아낀 돈, 자식들이 몰래 쥐어주는 용돈을 십수년간 차곡차곡 모아왔다는 사실을. 그것은 당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언젠가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엠마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세상 물정 모르고 순하기만 했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생존을 준비해온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릴리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른 숨을 내쉬며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함께 잠든 딸 엠마. 당신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싸워야만 한다. 당신은 거실 창가로 다가가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늙고 투박한 손.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상처를 보듬어주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당신은 무너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엠마의 작은 집에는 어젯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릴리는 깁스를 한 팔이 불편한지 몇 번 뒤척였지만 다행히 열은 내리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밤새 뜬 눈으로 릴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술주정을 기다리는 불안한 밤샘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밤샘이었습니다. 엠마는 당신의 힐쑥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 좀 자. 릴리는 내가 볼게.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니. 평생 법원 문턱은커녕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는 당신에게 그것은 너무나 멀고 두려운 세계였습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오랜 벗, 경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살며 자식들을 함께 키웠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꿋꿋하게 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당신과는 다른 강인함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주저하다가 낡은 수첩에서 경자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기에 경자와의 연락은 늘 몰래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자의 괄괄한 목소리에 당신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경자야, 나야. 어머, 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따뜻한 걱정에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두서없이 지난 수십 년간의 서름과 어젯밤에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손녀가 다친 일, 남편의 폭언, 그리고 당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그 잔인한 합의서에 대해서까지. 경자는 당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를 평생 종부리듯 하더니 늙으니까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야, 울지 마. 이제라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결심을 한 게 어디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너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나한테 전화한 것도 잘했고. 경자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강한 지지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데가 있어야지. 걱정 마. 내가 아는 사람 있어. 그냥 변호사가 아니야. 너처럼 힘없는 여자들 편에서 싸워주는 아주 똑부러지고 야무진 여자 변호사야. 우리 가게 단골인데 내가 내 사정 얘기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할게.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 내달라고 해볼 테니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알았지? 경자와의 통화는 당신의 흔들리던 마음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의 절반이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당신은 엠마의 손을 꼭 잡고 약속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번화한 빌딩숲,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 서자 다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그냥 조용히 참고 살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당신은 엠마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은 당신의 상상과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에는 햇살을 받은 화초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곧이어 안쪽 문이 열리고 샤론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당신을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지적인 안경을 쓴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자 씨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샤론 변호사는 당신과 엠마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당신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샤론 변호사는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당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 이런 걸 내밀다니 정말 악의적이네요. 그 한마디에 당신은 또다시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악의적이라는 단어가 당신이 느꼈던 모멸감과 배신감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분께서 어머님의 재산을 착취하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남편분이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요. 그녀는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재산 문제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우리나라 법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이걸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즉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샤론 변호사는 당신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해오신 가사노동,
자녀 양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남편분이 밖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께서 집안을 완벽하게 지키고 내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것을 명백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으니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어머님의 기여도는 최소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 때문에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은 어머님의 피와 땀으로 이룬 어머님의 몫입니다. 내 목,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은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는 식객, 그의 그늘 아래 기생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희생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착취를 피해 몰래 모아온 비상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샤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돈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으게 된 경위, 즉 남편분의 반복적인 금전갈취와 경제적 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겁니다. 어머님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샤론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소송 기간 동안 당신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통해 남편에게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그녀의 설명은 놀랍도록 명쾌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께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남편분의 통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남은 인생을 이름 없는 수감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싸워서 어머님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샤론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곁에 앉은 엠마를 보았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릴리의 평화로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무기력하고 초라한 엄마, 할머니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내쉬고 샤론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싸워서 제 인생, 제가 되찾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엠마는 당신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고 샤론 변호사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을 때 해질녘의 도시 공기는 이상하게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법정 다툼, 남편의 분노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여전히 당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든든한 딸이 있었고 당신의 앞에는 길을 밝혀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안에는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엠마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재산을 분할받으면 아주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독립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의 창가에는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작은 화분들을 가득 들여놓을 것이라고. 제라늄, 채송화, 그리고 향기로운 라벤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당신의 손길은 이전과 달리 가볍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엠마는 그런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당신은 잠든 릴리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릴리야,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너와 내 엄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볼 거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축포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늙고 주름진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해왔던 이 손으로 이제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행복을 직접 일구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당신은 샤론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얻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전화를 걸기 위해 엠마의 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엠마는 당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릴리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올지도 모를 험한 소리로부터 아이의 귀를 지켜주려는 딸의 배려였습니다. 당신은 심호흡을 하고 수십 년간 당신의 휴대폰에 남편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거칠게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불쾌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고 빌러 오려고 전화했나? 어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당장 안 기어들어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심장을 옥죄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할 말? 멍청한 소리 할 거면 끊어. 우리 이혼해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혹은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내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며칠 집 나가 있더니 아주 머리가 돌았구나. 이혼? 네가 뭘 믿고? 평생 내 돈으로 먹고 산 주제에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의 비웃음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당신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샤론 변호사가 알려준 말을 방패 삼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오는 길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이룬 모든 재산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내가 평생을 바쳐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운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당신 재산의 절반은 내 피와 땀으로 이룬 내 정당한 권리예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법인이, 권리니 하는 말은 그가 당신의 입에서 들으리라고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서명하라고 보낸 그 합의서, 변호사에게 보여졌어요. 그건 당신이 악의적으로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길거리에 내쫓으려 했다는 증거가 될 거래요. 그러니 더는 나를 무시하고 윽박지를 생각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소장은 곧 당신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당신은 할 말을 마치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뒤섞인 격렬한 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들 브라이언.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이었고 아버지를 닮아 성공과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혼이라니요? 다 늙어서 무슨 망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안위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입장과 집안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온, 이건 엄마와 아빠 사이의 일이야. 네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란다.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엄마는 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결국 또 엠마 누나 때문이죠. 누나가 옆에서 엄마 부추겨서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비난은 남편의 그것보다 더 아프게 당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에게 받는 모욕은 익숙했지만 당신의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에게서 듣는 매도는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내 누나 탓하지 마라.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돈을 버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뭘 했는지 너는 정말 모른다는 말이니? 내 기저귀를 갈고 내 밥을 해먹이고 네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사람은 나였어. 내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집안 돈을 몽땅 날렸을 때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꿋꿋이 이 집을 지켜낸 것도 나였고 내 인생은 피땀이 아니었다는 거니? 내 눈에는 내 삶이 그렇게 하찮아 보였어? 당신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옆에서 보면서도 정말 몰랐니?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겠지. 그게 내게 유리했으니까. 아버지가 쥐어주는 용돈, 아버지가 사주는 차, 아버지 덕에 얻은 그 번듯한 직장.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겠지. 내 누이가 이혼하고 힘들게 돌아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아버지 옆에서 혀를 차던 게 바로 너였어. 나는 다 기억한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통렬한 지적에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랑 끝까지 가보시겠다고요? 그래, 이건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야. 너는 내 아버지 편에 서서 네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렴.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테니 다시는 이 문제로 전화하지 마라. 당신은 다시 한번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당신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엠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당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들었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아니야.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엠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엠마야. 절대로. 이건 어쩌면 내가 평생 미뤄왔던 숙제였는지도 몰라. 이제라도 풀어야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소음만이 유일하게 시간을 증명하는 고요한 오후. 그때 작은 방에서 릴리가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엠마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동그란 눈을 끈뻑이며 당신의 무릎으로 다가와 기댔습니다. 할머니, 슬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당신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릴리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 안 슬퍼. 이제 하나도 안 슬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으로 먹을 만두를 빚었습니다. 엠마는 반죽을 밀고 당신은 만두소를 넣고 릴리는 고사리 손으로 만두피에 가장자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고 서툴렀지만 그 과정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날 선 목소리는 어느새 먼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부엌의 온기와 고소한 만두 냄새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릴리는 거실 바닥에 크레파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엠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에 집중하던 릴리가 그림을 들고 당신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선물. 아이가 내민 도화지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작은 집. 그 집 앞에는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사람은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였고 그 옆에는 엄마, 그리고 가장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해님이 방긋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아빠도 삼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과 엠마와 릴리, 세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할머니랑 엄마랑 릴리랑 같이 사는 집. 당신은 그림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되찾고 싶은 인생, 당신이 싸워서 지켜내야 할 미래가 바로 이 작은 그림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릴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부드러운 살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엠마가 다가와 당신과 릴리를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 이 용기,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세상이었고 당신이 싸워야 할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잠든 릴리의 곁에 누워 아이의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모진 말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처 위로 릴리의 크레파스가 새로운 희망을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험난한 길이 펼쳐지겠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있었고 당신의 손에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청사진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림 속 활짝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웃으며 살 거야. 반드시.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 비와 바람을 지나 릴리의 그림 속에 있던 해님처럼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고 수많은 서류와 증거들을 마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악의에 찬 반박과 아들의 냉담한 외면을 편지로 또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전해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엠마와 릴리의 온기, 그리고 친구 경자와 샤론 변호사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혼 조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의 복도는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또각이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엠마의 손을 잡고 샤론 변호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잘 다려 입은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바지. 엠마가 엄마, 오늘 정말 강해 보여. 라며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 앞에서 당신은 그와 마주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남편, 프랭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브라이언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능구렁이처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꼴 좋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아주 작정하고 내 재산을 뜯어내시겠다. 남편이 당신을 향해 경멸적으로 내뱉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죠. 그리고 뜯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정당하게 찾아가는 거고요. 당신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반격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조정실의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여성 조정위원이 당신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기세등등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평생 남편에게 위지해온 경제관념 없는 전업주부로 묘사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모은 비상금 계좌를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라며 비난했고 남편이 평생 이룬 재산을 당신이 딸과 공모하여 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당신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샤론 변호사가 당신의 손을 가볍게 쥐며 진정시켰습니다. 마침내 샤론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정위원님, 상대 측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수십 년간 수행해오신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수십 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 아이들의 성장 앨범, 심지어 당신이 손으로 직접 짜서 아이들에게 입혔던 스웨터 사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은닉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계좌는 남편의 반복적인 금전 갈취와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쌈짓돈을 상습적으로 빼앗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샤론 변호사는 과거 남편의 카드 내역과 지인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론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그 잔인한 합의서를 조정위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금전으로 단절하라고 강요한 이 비인간적인 합의서야말로 이 혼인관계가 누구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과 함께 정당한 재산 분할은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바입니다.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잿빛이 된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랭크 씨, 이대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되며 이 합의서는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남편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고 그의 예금과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 분할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하며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모았던 비상금 계좌는 그 형성 과정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 합의서의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는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왔던 굴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섰을 때 여름 오후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 멀리 남편이 아들 브라이언의 부축을 받으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는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엠마가 당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당신은 마침내 당신만의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평생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전한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집은 아직 텅 빈 곳이 많았지만 창가에는 이미 당신의 새로운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엠마와 릴리가 집들이 선물로 사온 싱그러운 로즈마리 화분, 친구 경자가 보내온 화려한 서양란, 그리고 당신이 직접 꽃시장에서 골라온 작은 제라늄과 채송화. 당신은 매일 아침 그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향기였습니다. 릴리의 그림은 가장 잘 보이는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그림 속의 당신은 파마머리를 하고 그림 밖의 당신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엠마와 릴리가 케이크를 사들고 당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새로 산 예쁜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내놓았습니다. 우와, 할머니 집 진짜 좋다. 햇빛이 반짝반짝 들어와. 릴리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엠마는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그런가? 매일 흙 만지고 햇볕 쬐고 그래서 그런가 봐. 당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세 사람은 조촐한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켜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 뒤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는 뭐 하면서 지낼 거야? 당신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일단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젊었을 때 배우다 만수채화나 다시 시작해볼까 해. 그리고 이 근처에 작은 주말 농장을 분양한다는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직접 키워볼 생각이야.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나중의 일이겠지만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정말 작은 꽃집을 하나 내고 싶어.
사람들에게 꽃을 팔기보다는 그냥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네. 당신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엠마는 당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제나 응원할게. 저녁이 되어 엠마와 릴리가 돌아간 후 당신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밤의 풍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저녁, 아들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오롯이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로즈마리 잎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진한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와 서름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을 가진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조용한 자신감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온화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릴리의 그림 속 당신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와의 길고 아팠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에는 당신이 직접 가꾸고 일구어 나갈 미래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남긴 상처를 보듬듯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아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혹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당신의 기상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당신은 새로 산 하얀 머그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채우고 당신의 작은 왕국인 거실 창가로 향합니다. 당신의 새 식구들, 제라늄과 로즈마리, 채송화가 아침 햇살을 흠뻑 마시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분무기로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물을 뿌려줍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곧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물을 준 뒤에는 거실벽 중앙에 걸린 릴리의 그림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세 사람,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손녀. 당신은 그림 속의 당신을 향해 그림처럼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 당신이 지켜낸 당신의 세상입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혼 후 당신은 샤론 변호사의 소개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잠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일. 하지만 당신은 곧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비단 아픔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곳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뜨개질 강좌의 보조 강사로 봉사합니다. 어머님, 여기 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강생 중 한 명인 당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부인이 곤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다가가 그녀의 뜨개질감을 살펴봅니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그저 주저하며 그러게요. 이걸 어쩌나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어디 봐요. 아, 괜찮아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코바늘로 빠진 코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요. 자, 보세요. 감쪽 같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길이 어긋나고 코가 빠져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당신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 뜨개질을 배우던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제 모양을 찾아가는 털실처럼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엉킨 삶의 매듭을 풀어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당신의 작은 왕국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엠마와 릴리가 함께 찾아와 당신이 새로 시작한 주말 농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텃밭. 그곳에서 당신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습니다. 할머니, 내가 물 줄래. 내가. 릴리는 제 몸만 한 물 뿌리개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방금 심은 토마토 모종에 물을 줍니다.
흙탕물이 잔뜩 튀어 아이의 얼굴은 어느새 작은 고양이처럼 얼룩덜룩해졌지만 웃음소리는 햇살보다 더 맑게 터져나옵니다. 엠마는 흙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그런 당신과 릴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 아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가? 나도 그래.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런데 엠마야,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릴리가 없었다면 엄마는 아직도 그 어두운 집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너희가 내 용기가 되어줬어. 당신과 엠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과거의 미안함이나 원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세 사람은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